당신의 삶이 문학이 되는 순간. 대구 문학관. 예, 노태명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하고 진행하게 돼서 되게 저는 즐겁습니다. 예, 저 노태명입니다. 윤수 시인님 이렇게 같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반갑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네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이 계속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할 게 제목이 이제 포스트 노벨이라고 하는데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포스트 노벨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목 타이틀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목은 이제 문학관 이거 배진우 시인과 이제 박미영 실장이 이렇게 의논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비바 노벨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의논을 좀 더 하자 하셔서 포스트 노벨로 하셨는데 그 포스트라는 데 방점을 아마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포스트를 이후 뭐 포스트 모든 할 때 우리가 주로 이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벨 이후 그 이후가 앞으로 거슬려서 이후일 수도 있고요. 또 이후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그 질문들을 조금 드렸던 이유는 이 노벨상이라는 것들이 가지는 의미들, 그 색깔들 뭐 이런 부분인데 이 아시다시피 노벨상이라는 것도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 문학, 생리의학, 평화상 등등이고 경제는 늦게 추가됐고요. 1969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수상자가 문학상 수상자가 누군지 보니까 저도 정말 처음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프랑스의 슐리 프리돔이라는 사람인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 뒤에 쭉 보면은 이렇게 아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아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 정글북. 그 키플링이 이제 1907년에 받았고요. 그 뒤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 실제로 보면은 그 한강까지 합쳐가지고 영어권이 28번, 프랑스가 14번, 독일이 14번, 스페인이 11번. 이런 식으로 전부 유럽 중심적으로 돼 있고 아시아에는 중국이 2, 일본이 2, 벵고르. 벵고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단 타고르인 정도고 아시아는 거의 이제 소외되다시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특이하게 보면은 1964년에 사르트르가 이게 철학자들이 받는 그 노벨 문학상이 러셀하고 사르트르 그리고 그 베르그송이 이제 3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르트르는 이 수상을 거부를 했거든요. 거부한 이유는 뭐냐면은 뭐 서양에게만 주는 일단 성인들만의 장치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이것들의 모든 것들을 신성화하는 것들 그 반대한다 뭐 이런 의미였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벨상을 바라보는 관점들도 조금 이성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조금 들고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했는가. 그래서 네루다 우리가 시모로스카, 파묵, 모엔 이렇게 하게 됐고 오늘 첫 시간은 한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일단 한강 소설가를 작가를 시작하면서 한강 작가에 대해서 선생님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여기 일단 책에 나오는 그 한강 작가 우리 그냥 흔하게 말할 때 한성원 작가의 따님으로 알고 있고 한성원 작가는 우리가 왜 아재아재 바라아재 흑산도 하늘길 뭐 이런 작품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학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70년 이른 겨울 광주에서 태어났다. 책의 속표지를 그대로 읽습니다. 11살 때 이제 11살 겨울에 서울로 와서 성장기를 보냈고 연대 국문과 졸업했고 문사에 1993년에 시 서울의 겨울 외 4편 발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후에 이제 신춘문예에 붉은 닷이 당선됐고 쭉 나오다 보면 뭐 검은 사슴 장편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독자들이. 그래서 이제 뭐 바람이 분다 가라, 소년이 온다, 흰,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는 그 앞에 냈고요.
하고 아마도 한강 작가가 세계적으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게 맨부크상 2016년이었나요? 2007년입니다. 아, 2007년 채식주의자로 그러니까 2007년입니다. 예, 데보라 스미스인가 뭐 예, 그분이 번역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이제 더 이제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집으로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눈물상자라는 동화도 옛날에 봤었는데 되게 예뻤어요. 선생님은 이 책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어떤 건가요? 좋아하는 책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그 약간 시선을 뭐 차갑게 읽는다든가 그럴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 우리 독자의 눈이라기보다 작가의 눈으로 그랬을 때 이제 문체 제가 소설가는 아니지만 이거는 어떤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읽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 일종의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가장 어떤 그 주목받은 작품이 아마 소년이 온다 같아서 소년이 온다를 조금 듣다나 열심히 봤었고요. 예. 이번을 그거 해서 다시 듣다봤고 그 다음에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랄까 문체 뭐 이래가지고 히라버 시간 그 이제 도입부도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이 도입부도 좋았거든요. 근데 한강을 저는 눈물상자가 되게 좋았어요 동화 옛날에. 예. 그래서 그 책이 이쁘다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던 것 같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소년이 온다나 이렇게 작별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의외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채식주의자가 그 문체라든지 어떤 그 이미지들이 참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저는 한강 문학 세계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한강을 어떻게 한강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폭력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폭력에 대한 그 고통들, 그리고 그것을 고통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에 나온 산문지 빛과 실처럼 네. 빛과 실을 통한 어떤 서로의 연결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건데 일단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작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 이게 5.18하고 4.3 제주 4.3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일단 많이 좌우의 문제 예, 일단 좀 뭐 비판을 받거나 이데올로기. 얘기하는데 저는 한강은 리얼리스트하고는 별 관계가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채식주의자를 보면서 여성들 경우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불편한가요? 옛날에 채식주의자와 몽고반주 채식주의자가 창비였고 이제 다 이렇게 불을 따로따로 발표를 했을 때 이제 그 창비에서 이제 그때 봤고 또 문지에서 몽고반점을 보고 그래 이제 그 합본으로 함께 나왔을 때 이제 그죠 불꽃나무를 봤었거든요. 이랬는데 그 외에 근친의 문제 있잖아요. 그렇게 여성이어서 오히려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왜 한창 바디 페인팅 유행할 때 여성 몸 가지고 이제 그 왜 꽃잎도 막 얹어가 보거지 이런 데도 그런 사진이 나왔고 바디 페인팅으로 아예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비디오 아트 이제 형부 이야기인데 그게 각각 시점이 그죠 다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한 남편의 시점으로 아내를 본다든가 이런데 이게 형부와 처제 그리고 처형과 매제. 근데 형부와 처제는 정말로 어떤 그 에로틱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에로틱하다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게 나오고 처제와 처형과 매제도 그 문장에서 그런 게 느껴져. 근데 이게 약간 이쪽 그 여성이라서 제가 더 그런지 몰라도 그 문장들 아름답고 괜찮으면서도
아리까리하게 무언가 불편했어요. 근데 불편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궁금한 거는 이게 남성 작가가 쓴 게 아니고 여성 작가가 쓴 썼죠. 글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썼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아니에요, 않거든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단지 그렇게 페미니즘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인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고 제가 불편했던 거는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게 우리들이 금기시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얼마나 취약하고 허약한가 우리 가정이라든가 어떤 우리 생활의 금기, 우리 인간과 어떤 동물의 그 경계부터 인간들이 지켜오고자 하는 금기 이게 굉장히 취약하고 허약하거나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게 약간 그 학습된 것이기도 하지만 오디푸스 왕도 그런 그 신화부터 그렇잖아. 인간이 이제 인간임을 인식할 때부터 그 어떤 금기 부분이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런 게 건드려져서 자 그럼에도 이제 이거 저는 또 아름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문장이 밑줄을 이래 긋고 쭉 보다 보면 한강 특유의 문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이 사람 식물적이다, 뭐 식물적인 문체 이런 것도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강 문학의 기본 특징으로 이렇게 폭력에 대한 부분들, 그 폭력에 대한 고통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5.18, 4.3 이렇게 있지만 단지 역사적인 폭력만 온 것들은 아니지 않는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내부적으로 오는 폭력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채식주의자에서 이 여자가 왜 채식을 하게 된 거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되게 그냥 없이 그냥 바로 달려오고 이게 어떤 한 개인이 어떤 일을 벌이고 또 어떤 개인이 그걸 감수하고 받아들인 것들에 대해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없는데 결국 우리 폭력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유 없이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 보통 그걸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 일일이 다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사실은 그 소설보다는 이번에 올해 나온 빛과 실이라는 그 빛과 실은 이렇게 아카데미 아카데미가 아니고 그 노벨상 받을 때 그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했던 수상 소감 강연, 수상 강연, 수상자 강연. 수상 강연을 하지 않으면 노벨상 안 준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길더라고요, 그죠? 수상 강연을 하고 그것도 실렸고 그러고 수상 소감 그거 실렸고 그 나머지 이제 그 산문들을 썼는데 수상 기념 강연에서 이렇게 한강은 자기 작품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다 어떤 그 평론가보다 더 잘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구절들을 제가 좀 따서 좀 읽어도 될까요? 네. 보면은 이 채식주의자를 쓰던 2003년부터 5년까지 이건 한강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몇 개의 고통스러운 질문을 한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한 존재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얼마나 깊게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했었고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는 이 질문에서 더 나가는데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삶과 세계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마침내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지 않는가? 생명으로 진실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 히라버 시간도 우리가 정말로 이 세계에서 살아나가야 한다면 어떤 지점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인간의 가장 연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 그 부인할 수 없는 온기를 어루만지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마침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더덥고 폭력적인 세계 한가운데서. 그 또 한 가지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면서 그 훼손된 얼굴들은 오직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으로 내 안에 새겨졌다.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나는 생각했다. 동시에 다른 의문도 있었다. 같은 책에 실려있는 총살자들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 대학병원 앞에서 끝없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들이다.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두 질문이 충돌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각각 작품들은 결국은 어떻게 이 폭력들이 왔고 이 폭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넘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의문을 가지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소설들을 계속 써왔던 것 같거든요. 그 예. 쭉 언어를 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래서 그걸로 쭉 끼어 나가는 한데 저는 왜 어떤 질문들 속으로 들어가가 장편 쓸 때 질문 속에 자기가 머물고 또 질문을 그걸 견디고 그러면서 질문의 끝에서 어떤 해답을 얻는 게 아니고 또 자기 질문의 끝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그런 말이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언어가 우리를 잇는 시리다. 그리고 왜 결국은 어떤 결론을 사랑으로 이제 여기서 내어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좋았습니다. 그게 질문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고 근원적인 배움이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또 글쓰기. 다른 한편 생각하면은 일단 선생님은 저는 시를 쓰는 입장인데 네. 소설을 안 쓰고 시를 쓰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도 젊을 때 소설을 써보려고 했는데 혹시 소설 써보시려고 노력하셔본 적 있나요? 소설 쓰려고는 안 했고 읽는 거는 엄청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그것조차 힘들더라고요. 소설을 쓰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 앉아 있는 거 하고 예, 그거를 맞아요. 말을 이어나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따분하고 근데 미치겠더라고요. 현대 소설 딱히 그렇지만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한강의 이제 해결책들은 이게 요 책의 빛과 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의 감각과 감정과 생명을 빌려드리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인들은 가끔씩 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소설가들은 계속 빌려주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몸으로 하는 거라고 시도 그렇지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강의 해결책들은 여기 걸린 책 한번 읽어보면은 네. 나의 의문들은 이런 것이었다.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사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참혹과 존엄 사이에서 두 벼랑 사이를 잇는 불가능한 허공의 길을 건너려면 죽은 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린 동호가 어머니의 손을 힘껏 끌고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걸었던 것처럼. 여기서 저는 이렇게 주목했던 소년이 것들은 온다의 그 동호. 그렇죠. 예. 소년이 온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죽은 자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소년이 온다 하고 작별하지 않는다 우리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긴 하긴 하지만은 죽은 자들에 대한 부분들, 이 애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한강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도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애도와 우울증이라는 부분을 해서 프루이트가 옛날에 프루이트는 사실 이게 처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울증은 애도는 잘 떠나간 이들을 잘 보내드리는 거라고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울증은 겁니다. 잘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내지 않고 내 속에 계속 갖고 네. 있으면서 이게 사람들이 떠난 것들이 내 잘못이고 내 죄책감들을 계속 가지면서 우울증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딸을 겪고는 달라졌죠, 그죠? 프로이드도 내 육신의 일일 때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철학자 데리다는 애도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이 애도라는 것들은 떠나보내는 것들은 결국 누구냐면 내가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보내면서 내가 타인을 쥐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애도라는 것들은 굉장히 자기 주체 중심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철학의 사상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주체 중심주의에 대한 거부로서 데리다는 프로이트적인 애도가 아니고 애도의 애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애도의 애도라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온다 그 99쪽하고 100쪽에 있는 것들을 짧게 인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어이 돌아오소. 어이 내가 이름을 부르니 지금 돌아오소. 더 늦으면 안 돼요. 지금 돌아오소.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당신을 보았던 내 눈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 귀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숨을 들어 마신 허파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저는 이렇게 데리다가 말하는 어떤 애도의 애도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데리다가 말하는 애도의 애도는 어떤 내가 만드는 어떤 애도, 어떤 자기 자율성에 대한 애도 자체를 애도해버리는, 그러니까 그걸 비워버리는 것들. 애도인 거죠. 안 있는 거. 그러니까 실패한 애도라기보다는 그게 사실 성공한 애도라는 거죠. 그렇죠. 실패한 애도라는 것도 결국은 역설인 거죠. 저는 이거를 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조금 비판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한테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제주 4.3 항쟁,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단지 기념식으로 끝나버리는 것들은 역사에 대한 소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역사가 아닌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한강이 했던 것들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었다. 그것이 왜 발생했는가. 한강은 설명도 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한강이 원했던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누군가가 죽었고 떠나갔는데 그 떠나간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서 다시 불러 모으는 것들. 네네. 그래서 단지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불러 모으고. 근데 이 불러 모으는 그 상황만 끝나버리면은 저는 일종의 그 샤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불러 모아서 그들이 원했던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작업들. 그러고 사람들이 일단 이 작가들은 이게 한강이라는 작가는 소설을 쓰면서 만들어갔지만은 우리가 이 한강의 소설을 읽는 또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들, 그것이 진정한 애도의 애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한강이 원했던 것들도 어떤 그런 질문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약간 그 안티고네도 생각했지만 그 외 아이스클레스인가 그 외 페르시아 전쟁 하고 왜 그쪽에 페르시아인이라는 걸 썼던 소포클레스 이전에 아이스킬로스 거기 왜 그 아가멤논도 썼던 그 작가의 그 페르시아인이라는 거기 보면 비슷하게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왜 히랍 비극의 코러스 부분들 이런 거 많고 안티고네도 안티고네가 산채로 죽음을 당할 때 이래 막 자기가 뭐 결혼식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도 났고요.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진혼이랄지 초혼의 장소 그런 것 같아서 이런 노래들이 되게 그러면서도 이 어떤 그게 사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진혼과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 해밍웨이가 인용했던 존 더의 시 누구를 위하여 정원 울리나 할 때 왜 그 시가 나오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정원 울리나 소설 앞에 제일 처음에 존 더의 시 누구를 위하여 정원 울리나가 나오는데 그 시도 생각이 났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이 죽는 그게 인류의 소모고 나한테도 소모고 그렇게 그 조종이 누구를 위해 울리는지 물으러 오지 말라고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시도 또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소년이 온다 이렇게 작별하지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고통스러운데 깨쓰고 그 빛과 실이라는 책 산문을 보면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구덩이 안쪽을 느끼려고 책상 아래 모로 누워 있지 않아도 된다. 이게 그림이 하나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이렇게 특히 아마 작별하지 않는다 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쓰기 위해서 구덩이에서 숨어 있는 것들이 아니면 구덩이에 묻혔을 때의 기분이 어떨까라고 느끼기 위해서 소설가는 그 책상 밑에 불도 다 끄고 못해 웅크려가지고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관 속에도 들어가 보듯이 그죠? 관짝 속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할게요. 더 이상 눈물로 세수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년이 온다 쓸 때 압도적인 고통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일종의 들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이 들린다 그럴 때, 빙의한다 예. 그러나 뭐 그런 근데 들신데 한강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나는 들리지 않았다. 어떤 트랜스 상태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매 순간 분명하게 정신을 차리고 정신 있었다. 차리고 깨어서 고통이 나를 즉시를- 부수고 또 부수는 걸 견디면서 작업실에서, 지하철에서, 횡단보도에서, 부엌에서, 이불 속에서 이를 물고 울고 있는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조금도 미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해서 고통스러움. 아 대단하다. 사실은 좀 네. 읽으면서 소설보다는 이게 더 뭉클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그 여성이어서 또 여성은 뭐 이게 타자를 몸으로 이게 그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기든가 이럴 때도 그렇고 고통에 대해서도 여성과 남성의 감수성은 또 좀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강 작가가 왜 소년이 온다에서도 보면 이 옴니버스식으로 짝짝 해놨잖아요. 하면서 이제 시점이 다 다르더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은 자의 어떤 그죠? 죽은 자가 화자일 때는 1인칭으로 썼고 또 2인칭, 3인칭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아, 이런 설정들은 얼마나 섬세하게 그죠? 그리고 그 결을 어떻게 고통스러운 그 다 들춰보면서 들여다봤을 때 이런 게 나오겠다. 분명히 이게 굉장히 그죠? 그냥 마구 서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문체가 되게 길어도 단정하다고 해야 되나 결이 곱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소년이 온다는 뒤로 갔을 때는 좀 뭔가 강한 어조들이 어떤 나왔었죠. 그렇고 아마 작별하지 않는다는 어떤 분들은 가장 최근작이니까 작별하지 않는다가 제일 이제 잘 써진 것 같다, 점점 나아진다 이러는데 저는 작별하지 않는다 이거 도입부 부분 나무들이 묘비 같다는 그 도입부 부분도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뛰어난 작가이고 어떤 또 이런 문학이라는 공간, 소설이라는 이 언어로서 이런 걸 역사의 어떤 역사라고 하기는 이상합니다만 이거는 잊혀진 자들의 역사, 그죠? 얼굴 없는 자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면이 또 노벨상하고 연결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일단 그래서 저는 그 한강이 스스로 말했듯이 이렇게 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구절도 이렇게 인용을 해보면은 그렇게 덤으로 내가 생명을 넘겨받았다면 이제 그 생명의 힘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명을 말하는 것들을 생명을 가진 동안 써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흰의 부분에 은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 게 또 연결이 이게 되는 거. 그래서 이 희망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게 소년이 온다 제일 마지막과 작별하지 않는다의 제일 마지막의 부분들 보면은 이게 이런 어떤 생명에 대한 부분들 살아나는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나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봐 주십시오. 요건 소년이 온다 이 소설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가방을 열었다. 가지고 온 초들을 소년들의 무덤 앞에 차례로 놓았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쪼그리고 앉아 불을 붙였다. 기도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묵념하지도 않았다. 초들은 느리게 탔다. 소리 없이 일렁이며 주황빛 불빛 속으로 빨려들어 차츰 우묵해졌다. 한쪽 발목이 차가워진 것을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의 무덤 앞에 쌓인 눈더미 속을 여태 디디고 있었던 것이다. 젖은 양말 속 살갗으로 눈은 천천히 스며들어 왔다. 반투명한 날개처럼 바닥이는 불꽃의 가장자리를 나는 묵묵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게 소년이 온다 제일 마지막이고요. 작별이 온다 소설의 작별하지 않는다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성냥을 그었다. 불 붙지 않았다. 한 번 더 내리치자 성냥개비가 꺾였다. 부러진 데를 더듬어 쥐고 다시 걷자 불꽃이 솟았다. 심장처럼 고동치는 꽃봉오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가 날개를 퍼덕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일단
생명, 큰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이미지로 봤을 때 새가 참 많이 날개, 새 이런 게 나오는 게 왜 그 저기 히라브 시간에도 보면 그 여성과 남성이 이제 어떤 상실된 사랑과 남자의 그 남성의 그 이 여성의 이제 한과 또 다시 시작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열린 그 사랑의 기척 기미가 있는데 거기도 중간 뒤에 부분에서 17장에서 어둠이라고 나오면서 거기 이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새가 이제 실내로 들어온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강 작가가 그 새라는 새 날개 뭐 이런 부분 그 지금 이래 선생님 읽어주시는 거 보면서 문득 아 새가 여러 군데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마치면서 이게 사실은 저는 제가 시를 써서 그렇긴 모르지만 저는 한강의 시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저녁에 서랍을 넣어뒀다가 2013년에 나왔는데 요게 아마 2014년에 소년이 온다가 나온 걸 봐서는 이게 소년이 온다를 쓰는 과정에서 쓰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시를 하나 읽어볼까요? 여기 시집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시인데 요거는 시집은 오늘 안 들고 왔습니다. 저는 2013년에 그 시집을 내기 바로 전에 쓴 시라고 이렇게 그 어떤 산문집에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소년이 온다 쓸 때하고 그거 겹치는 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저녁의 소묘 5번째 5호입니다. 죽은 나무라고 의심했던 검은 나무가 무성해지는 걸 지켜보았다. 지켜보는 동안 저녁이 오고 연두빛 눈들에서 피가 흐르고 어둠에 혀가 잠기고 지워지던 빛이 투명한 칼집들을 그었다. 살아있으므로 그 밑동에 손을 뻗었다. 이거 어떤 그쪽 그저 이미지하고도 겹쳐지죠. 예.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부분들 뭐 전부 다. 그럼 선생님도 하나 좋아하시는 구절 하나 읽어주시죠. 저는 그러면 히라브 시간으로 할까요? 이거 너무 길어서 그런데 시를 읽으라는 말이 아니 있는데요. 이게 좋아하시는 구절. 이 히라브 시간에 근데 이거 좀 길어서 그냥 독자들께서 흥미를 가지실 수 있는 도입부 보레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편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라고 자신의 묘비명을 써달라고 보레스는 요원했다. 일본계 혼혈인 비서였던 아름답고 젊은 마리아 고타마에게 그녀는 87세의 보레스와 결혼해 마지막 석 달을 함께 지냈다. 그가 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이제 묻히고 싶어 했던 도시 제네바에서 그의 임종을 지켰다. 한 연구자는 자신의 책에서 그 짧은 묘비명이 서슬퍼른 상징이라고 썼다. 보르헤스의 문학으로 들어가는 의미심장한 열쇠라고. 여기서 일단 중략하고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여기서 화자 혹은 작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조금 지나서 그 한 줄의 문장은 고대 북구의 서사시에서 인용한 것이었다. 실은 이제 앞에 평론가가 생각이 틀린 거라는 거죠. 그죠? 다르다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침상에서 보낸 첫 밤이자 마지막 밤 새벽이 올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잠금이 놓여 있었다. 그 서슬푸른 칼날이 만년의 보르헤스와 세계 사이에 길게 가로놓였던 실명이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 하고 스위스를 여행한 적이 있지만 제네바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무덤을 굳이 직접 보고 싶지는 않았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왜 실명 작가들 중에 보르헤스도 있고 뭐
밀턴도 있고 쭉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이 나면서 이 히라버 시간의 해설이 어떤 시선이 우리 작가들의 시선하고도 어떤 겹친다는 생각이 들고 왜 히라버와 라틴어는 뭐가 다를까 이러면서 제가 또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히라버 시간이 하필 왜 이런 그 라틴어도 하고 뭐가 다르냐 이래 막 검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책을 봐도 그리고 희는 사실 이거 소설이야 이러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건 사실은 이게 노벨상 그 수상 선정 이후에도 이렇게 hin이 들어가 있던데, 그죠. 저도 읽으면서 이거 소설이 맞나? 그런 그죠.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긴 그렇게 들었습니다. 흰빛 사물들 그랬고 여기 뒤에 이제 여기 말 보니까 그죠 폴란드에 아이하고 가서 그죠 소년이 온다 이제 탈고해서 책 나온 뒤에 아이하고 폴란드 가서의 어떤 그 기억들 하고 뭐 이래 하면서 자기 언니 2시간 살고 죽었다는 언니에 대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하여튼 어떤 결이 그 생명에 대한 어떤 부분 여리고 어떤 아프고 연약하고 그런 부분 이러면서 시적 산문 이랬을 때는 저는 시적인 산문 까미의 티파사의 혼례 이런 것만 좋아했는데 이러면서 신을 이제 좀 들여다보고 이랬습니다. 제가 이게 준비를 하면서 한강 소설책들을 다 끌어 모았거든요. 꽤 많이 되더라고요. 많죠. 예. 선생님은 이 중에 딱 한 것만 골라서 사람들한테 이것만은 꼭 읽어보십시오 하면 어떤 책을 권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채식주의자 보라고 하겠습니다. 예. 저도 채식주의자 이렇게 보면서 뭐 단편으로 문예지에 나오는 소설들을 좀 잘 보는데 그렇게 접했던 것이긴 한데요. 채식주의자가 그래도 불편한 걸 건드리지만 그럼에도 그리고 또 채식주의자 보면서 단식 광대도 생각이 났고요. 카프카의 저는 처음에 왜 장정일 시인의 요리사와 요리사와 단식가가 영화로도 301, 302 네, 나왔잖아. 네, 근데 채식주의자도 영화로 만들어져 갖고 재개봉을 뭐 이게 노벨상 받고 했다나 뭐 이러대요. 채식주의자 영화로 있는 거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영화 만들어졌대요. 저도 처음 보는. 있어요. 누구더라? 우리가 아는 배우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참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장정일 작가 내일 오죠. 내일 특강 오네요. 그런데 장정일 작가가 거기 썼던 요리사와 단식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301, 302 그 방은인가 뭐 방은진 네. 누구지 나왔고 그죠 황신혜 뭐 이렇게 나왔던 거기 영화가 301, 302입니다. 그게 이제 장정일 시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니까 장정일 요리사와 단식가 그 시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누구 한 군을 아까 제가 채식주의자가 좋았다라고 했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 읽어보라고 한다면은 저는 소년이 온다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까? 우리 5.18도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지나가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가서 전쟁 영화에서 폭탄이 팡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서 날아가죠. 그러니까 그 날아가는 그 부분들에서 우리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예.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가고 만들어가고 하는 그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폭탄에서 날아가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형제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전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강의 소설이 5.18을 왜곡했다느니 이렇게 4.3을 왜곡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강이 역사적으로 5.18이 어떻고 4.3이 어떻고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고 생각하지는 아니지요. 않거든요. 예. 문제는 이름 모를 얼굴 없는 처지. 누군가에 대해서 그도 나하고 똑같은 한 사람이었다면은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는 것들,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 그것이 결국 내가 길거리 걸어가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모르는 누군가가 가해서 우리가 따뜻한 시선을 하지도 않도록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 작별하지 않는다 해도 그 제가 여기 메모는 해왔습니다. 그 책은 안 들고 왔고 오늘 그랬는데 여기 보면 뒷면에 왜 신영철 평론가가 그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언급한 게 그 있습니다. 가만히 제가 여기 어디 적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죽음은 죽이지 않고 계속 있네요. 폭력은 육체의 절멸을 기도하지만 기억은 육체 없이 영원하다. 죽은 이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죽음을 계속 살아있게 할 수는 있다. 작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그죠? 그 관통하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기억해주고 다시 불러내주고 그 목소리를 다시 기억해주고 여기 살아 있었다는 거, 그게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지만 사실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그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조금 전에 작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또 구체적인 모습들이 이제 소년이 온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소년이 온다에 207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막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중얼거렸던 것을 기억한다. 저건 광주잖아.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피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 덧나고 폭발하며 피투성이로 재건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도의 애도를 하는 것들은 결국은 과거의 시간들을 현재의 시간으로 돌리면서 내가 그 시간들을 같이 살아가는 것들.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그 목표를 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맞고 안 맞고라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그 시간들을 내가 살아내고 이름 없이 죽어간 잊어버린 누군가를 이렇게 내 속에서 되살려내는 작업들,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했던 작업의 기본 베이스는, 기본 바탕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나 감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 이제 소년이 온다를 보면서 앞부분의 그 어떤 죽은 아이의 시선, 그 학생의 그 눈으로 보는 자기의 죽음을 또 올려다 보고 썩어가는 걸 자기가 소멸하는 걸 또 지켜보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거를 또 그거는 1인칭으로 이렇게 섞고 이러면서 그까지 읽는 이제 독자들이 고통스럽다는 게 그런 지점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사실 이제 정면으로 응시한다는 그게 한강 작가도 그 말을 했고 뭐 수상 이후에서도 나왔지만 뒤에 가니까 조금 이제 그런 현장을 표현하는 게 앞부분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미학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면 뒤에서는 그게 사라지면서 정말로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있잖아요.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선 인문이랄지 편하게 볼 분은 눈물상자 동화와 채식주의자를 보시라, 뭐 아리까리하지만 이러고 히라보 시간 보시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다 보겠죠, 뭐 그죠? 22일 네루다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루다는 또 할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예,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 죽음이 이제 그거 했죠. 근데 정치적으로 어떤 그 죽음을 당했다는 게 그 정부에서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 정치적인 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일 포스티노도 있고요. 예, 일단 그러면 그때 네. 다음 달 뵙도록 그때 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